남편은 내 여동생과 바람이 났다. 나는 꼬박 1년을 참았다. 그리고 마침내 여동생 아들의 돌잔치에서 나는 웃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친부 항목에 적힌 이름은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것이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연 회장의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대나처럼 환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높게 쌓아 올린 샴페인 타워는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나는 구석진 곳에 서서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선홍빛 액체가 잔벽을 타고 짧은 흔적을 남겼다가 이내 사라지는 모습이 나의 7년간의 우스꽝스러운 결혼 생활과 꼭 닮아 있었다. 형수님, 왜 혼자 여기 계세요? 비단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아는 김아라가 10cm 높이의 지미추이를 신고 내게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치명적으로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허벅지까지 깊게 파인 맞춤 제작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네크라인은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던 가슴골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깊었다. 오늘 주인공은 그녀였으니 나는 당연히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았다.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기가 참 귀엽네요. 꼭 민석 씨를 닮았어요. 김아라의 눈에 스친 찰나의 당혹감은 이내 의기양양한 미소 뒤로 감춰졌다. 감사해요, 형수님. 그녀가 턱을 치켜들었다. 방금 시우 씨도 그러더라고요. 코가 우리 권 씨 집안 사람을 쏙 빼닮았다고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내 얼굴의 미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권 씨 집안 사람을 닮았지. 하지만 절대 권민석을 닮은 건 아니었다. 1년 전에 그날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은 나와 권시우의 6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는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해서 기다리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는 내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한밤중 나는 홀린 듯 차를 몰아 그의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권 부사장님은 6시 좀 넘어서 퇴근하셨는데요. 경비원의 말이었다.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 고객 만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얼음장 같은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시그니엘 서울 1608호. 나는 그 방문 앞에서 10분 동안 서서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내 여동생의 교태 섞인 신음소리. 이 얼마나 끔찍한 희극인가. 불과 한 달 전 가족 모임에서 김아라는 내 손을 잡고 살갑게 말했었다. 형수님이랑 시우 오빠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예요. 저희 부부도 두 분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어요. 하나씨, 유하나씨. 권시우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허리를 감쌌다.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였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버님께서 이리 오시래. 곧 케이크 자를 시간이야.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스킨십은 내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역겨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시아버지인 권대호 회장이 단상 위에 섰다. 오늘 제 손자 권희안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올해 58세였지만 꾸준한 관리 덕에 40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이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잠시 후 그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다. 자, 그럼 이한이가 태어나서 한 달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권대호가 내게 손짓했다. 하나야, 프로젝터는 준비 다 됐니? 네, 아버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가 핸드백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기 사진이 아닌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나는 의도적으로 결론 부분을 확대했다. DNA 분석 결과 의뢰인 권대호와 대상자 권희안은 친자 관계가 성립함.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아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그 침묵을 깼다. 유하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녀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내가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동석 권민석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시아버지 권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버님, 늦둥이 아들 보신 거 축하드려요.
내 목소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벼웠다. 그런데 아버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왜 아버님 손자의 유전자 검사 보고서에 친부의 이름이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권시우가 갑자기 내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유하나, 너 미쳤어? 그의 눈은 터져나올 듯 커졌고 이마에는 핏대가 섰다. 미쳤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들 권씨 집안의 막장 드라마에 비하면 난 아직 멀쩡한 편 같은데. 나는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 사진을 띄웠다. 호텔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는 권시우와 김아라의 모습이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 한 쌍의 개 같은 남녀를 내가 1년이나 참고 살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민석이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권시우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권대호는 가슴을 움켜쥐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대 아래로 쓰러졌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직접 연출한 이 혼돈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권씨 집안이 내게 빚진 것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받아낼 것이다. 석 달 전, 김아라의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가 내 차 조수석에 시한폭탄처럼 놓여 있었다. 그날 아침 권민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김아라가 입덧이 심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신은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잡혔다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우리 형수님, 그가 애원했다. 아라 좀 병원에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오늘 친구분들이랑 고스톱 약속 있으시고 아버지는 부산 출장 중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1년 전 권시우와 김아라의 불륜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완벽한 형수님 역할을 연기해왔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는 김아라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이나 권시우가 소개해준 VIP 고객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다. 집에 돌아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구토를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물론이지.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다. 오늘 마침 대체 휴일이라 시간 괜찮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김아라는 얼굴에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브랜드의 신상 원피스에 최소 8cm는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걸을 때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배를 런웨이 모델처럼 내미는 버릇이 있었다. 형수님, 사실 굳이 같이 안 오셔도 됐는데. 대기 순서를 기다리며 그녀는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만지작거렸다. 시우 오빠가 다 알아서 사람 붙여준다고 했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과실을 못 들은 척했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시우 씨 요즘 회사 인수권 때문에 바쁠 텐데. 나는 그녀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김아라는 물을 받아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네, 오빠가 정말 바쁘긴 하죠.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고 있었다. 지난주 수요일, 권시우는 회사에서 밤샘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를 미행해 월화 호텔로 갔고 그가 1608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2시간 후 김아라가 바로 그 방에서 나왔다. 36번 김아라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호출 시스템이 내 생각을 끊었다. 진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아라는 이곳의 단골인 듯. 몇몇 간호사들은 그녀를 알아보며 친근하게 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옆에 서서 초음파 화면의 희미한 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내 조카가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사생아가 되었다. 모두 정상입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그런데 김아라님, 혈액형이 AB형 RH로 희귀 혈액형이시네요. 출산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AB형 RH. 지난번 가족 건강검진 때 권민석의 혈액형이 O형이었던 것이 기억났다. 기본적인 유전학 상식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부모가 모두 O형이라면 AB형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료실을 나와 김아라는 검사 결과지를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다. 형수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가 코너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나는 재빨리 그녀의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내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건 긴장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지도 몰랐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형수님? 화장을 고치고 돌아온 김아라의 입술은 피처럼 붉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주 건강하대요. 정말 다행이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결과지를 돌려주었다. 아, 민석 씨는 오늘 검사 받으러 온 거 알아요?
그녀의 눈에 스친 당혹감.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 권민석은 그녀가 오늘 병원에 온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내 시동생을 너무나 잘 알았다. 아내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다. 최소한 수십 개의 안부 카톡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김아라는 AB형, 권민석은 O형. 이론적으로 그들은 A형이나 B형의 자녀만 낳을 수 있었다. AB형은 절대 불가능했다. 만약 그 아이가 권민석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생각에 하마터면 엑셀을 잘못 밟을 뻔했다. 아이가 권민석의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권시우? 아니면 더 끔찍한 추측이 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절친 이보영을 만났다. 보영은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이며 내 결혼 생활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너 확실히 본 거 맞아? 김아라 혈액형이 정말 AB형이라고? 보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 100% 확실해. 그럼 그 아이는 절대 권민석 씨 아이일 수 없어. 보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전자 변이가 없는 이상 말이야. 근데 그럴 확률은 로또 맞는 것보다 낮아. 나는 커피를 저으며 크림이 검은 액체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보았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 미쳤어? 보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태아 DNA 샘플을 어떻게 구하려고? 애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카락이라도 훔칠 거야? 아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은 확고했다. 양수검사. 보영은 숨을 헛들이 마셨다. 나더러 불법으로 태아 유전자 검사를 도와달라고? 내 의사 면허가 걸린 일이야. 양심상 못해. 네가 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김아라의 다음 검진이 언제,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면 돼. 보영은 한참을 갈등하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다. 다음 달 15일, 역시 아산병원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하나야,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설령 그 아이가 시동생 아이가 아니란 걸 증명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건 아이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영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이혼하면 안 돼? 권시우 불륜 증거도 있잖아.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1년 전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 나 역시 당장 이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꾸민 신혼 침대에서 권시우와 김아라가 뒤엉켜 있는 영상을 보았을 때 고통보다 더 강한 감정이 내 심장을 장악했다. 나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는 건 너무 쉬운 벌이잖아. 유하나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란 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보영은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불장난에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카페를 나와 나는 평창동의 시댁으로 차를 몰았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고정적인 가족 모임 날이었다. 권대호 회장이 멀리 출장을 가더라도 이 전통은 변하지 않았다. 시댁은 1000평에 가까운 대저택으로 그 내부는 극도로 호화로웠다. 나는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한 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다. 하나 왔니?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가 나를 반겼다. 그녀는 60대 초반의 기품 있는 여성이었지만 오랜 세월 호화로운 삶 속에서 유약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시우는 오늘 접대 약속 있어서 저녁 못 먹고 온다더라.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온 제비집을 건넸다. 아침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식당에서는 권민석이 휴대폰 게임에 코를 밟고 있었고 김아라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임신 후 그녀는 태교를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온종일 먹고 놀기만 했다. 형수님, 권민석이 고개를 들어 인사하고는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그는 권시우보다 5살 어렸고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서 30이 넘도록 대학생처럼 굴었다. 가끔은 김아라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철없는 남편과 살아야 했으니 권시우에게 기댈 만도 했다. 식사하자. 오미자 여사가 모두를 불렀다. 식탁에서 김아라는 끊임없이 입덧의 괴로움을 토로했고 권민석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조용히 식사하며 각자의 표정과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아버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내가 물었다. 금요일. 오미자 여사가 답했다. 부산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틀 더 계셔야 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대호는 전형적인 통제광이었다.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렸다. 부사장인 권시우조차
그에게 보고서의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임원 회의에서 뜨거운 찻잔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알아야. 나는 그녀의 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혈액형이 AB형이라 출산할 때 조심해야 한댔어. 김아라의 젓가락이 멈칫했다. 아, 맞다. AB형. 권민석이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난 O형인데. 그럴 수도 있대.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날 닮았나 보다고. 김아라가 재빨리 그의 말을 자르며 내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밥이나 먹자. 배고프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주방에서 오미자 여사가 내게 속삭였다. 하나야, 너 시우랑은 괜찮은 거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 그냥 요즘 너희 둘이 좀 서먹해 보여서. 오미자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너도 알다시피 시우는 지 아빠 성격을 닮아서 무슨 일이든 속에 담아두잖아.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아마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거예요. 시댁을 나설 때 나는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주차된 권시우의 차를 발견했다. 그는 분명 오늘 밤 접대가 있다고 했다. 뒤뜰로 돌아가 보니 그는 서재 창가에서 아주 다정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놨어. 응. 금요일에 아버님 안 계시니까. 나도 보고 싶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금요일. 권대호가 없는 날. 권시우가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김아라의 검사 결과지 사진을 다시 띄웠다. AB형, RH, 희귀혈액형. 나는 가족 앨범을 뒤져 작년 종합 건강검진 결과표를 찾았다. 권민석은 O형, 권시우는 B형이 맞았다. 권대호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권대호의 혈액형은 A형이었다. 이론적으로 A형인 권대호와 AB형인 김아라는 AB형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 가능성에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만이 이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신유리. 대학 동기인 그녀는 현재 아산병원 유전자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유리야? 나 유하나야. 응, 오랜만이지.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3개월. 앞으로 3개월 안에 모든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김아라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돌잔치에서 모든 친지와 친구들 앞에서 이 더러운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나는 권시우에게 유하나를 배신한 대가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아산병원 검사실 앞 긴 의자에 앉아 나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쥔 손을 주체할 수 없이 떨었다. 내 앞에 선 대학 동기 신유리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하나야, 너 정말 이 결과 볼 거야? 그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한테 행복이라는 사치는 1년 전에 이미 끝났어. 나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찢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의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들이 내 숨을 먹게 했다. 검사 대상부 항목에 권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검사 결론은 명확했다. DNA 분석 결과 의뢰인 권대호와 태아는 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예상은 했지만 적나라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역겨움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샘플이 바뀐 거 아니야? 유리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검사했고 전 과정을 지켜봤어. 틀림없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이 아빠가 시아버님이야.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아찔했다. 권대호와 김아라. 언제나 내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던 시아버지와 온종일 아양을 떨던 동서.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감히? 하나야, 괜찮아? 유리가 걱정스럽게 내 어깨를 건드렸다. 괜찮아.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고마워. 유리야, 이 일은 유리가 입에 지퍼를 채우는 신용을 했다. 절대 비밀 지킬게. 그런데 앞으로 어떡할 거야? 나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고 일어섰다.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병원을 나서자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눈이 아팠다. 차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문득 무언가 떠올라 휴대폰 메모를 열었다.
작년 가족 모임에서 권대호는 자신이 직접 김아라를 권민석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했었다.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나는 즉시 친구 보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좀 알아봐줘. 김아라가 언제 KW그룹에서 일했는지. 갑자기 그건 왜? 보영이 의아해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이는 권대호 회장 아이야. 전화기 너머로 보영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그 늙은이가 그들이 언제부터 놀아났는지 알아야겠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걷는 임산부가 보였다. 내 계획과 관련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KW그룹 본사로 차를 몰았다. 부사장 부인이라는 신분 덕분에 회사 출입은 자유로웠다. 안내의 데스크 직원이 나를 보고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부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말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물건만 잠깐 가져가면 돼요. 나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8층에 있는 권시우의 사무실은 넓고 환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강남 CBD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졌다. 나는 문을 잠그고 그의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서류를 2016년 재무보고서라고 적힌 파란색 파일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해였다. 그는 그렇게 해야 서류를 꺼낼 때마다 내가 생각난다고 했다. 이 얼마나 역겨운 아이러니인가. 역시나 그 파일 뭉치 속에서 임시 인사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다. 펼치자 김아라의 이력서가 맨 위에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권대호의 비서실에서 6개월간 행정보조로 일했다. 나는 이력서를 훑어보다 업무 평가란에서 멈췄다. 권대호의 날렵한 서명 옆에 이런 코멘트가 적혀 있었다. 업무 수행 능력 탁월. 특히 개인적인 문제 처리에 능함.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개인적인 문제라니 침대 위에서의 일이라도 말하는 건가?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소파에 막 앉자마자 권시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나씨, 여긴 어쩐 일이야?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다. 한때 첫눈에 반하게 했던 그 얼굴에 지금은 놀라움이 가득했다.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당신 얼굴 보려고 들렀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나 할까 해서요. 권시우의 표정이 순간 부자연스러워졌다. 오늘은 좀 곤란한데 고객이랑 약속이 있어서. 괜찮아요. 일이 더 중요하죠. 나는 일어서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 그러고 보니 아라 씨가 예전에 아버님 비서실에서 일했었죠? 권시우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랬던 것 같아. 왜? 아니,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아버님이 꽤 좋게 평가하셨다면서요. 아라 씨가 일은 잘했지. 권시우는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나 이제 회의 가봐야 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는 지난 7년간 매일 그랬던 것처럼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설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3년 전 권대호와 김아라의 모든 일정 조사, 특히 공동 출장 및 사적인 만남 위주로. 건물을 나서자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권시우는 알고 있었을까? 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내연녀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생각에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다. 이 얼마나 막장인 집안인가. 이 얼마나 더러운 비밀인가.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레드 와인 반병을 비웠다. 취기 속에서 탐정이 보내온 예비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권대호와 김아라는 3년 전 여러 차례 함께 출장을 갔다. 가장 빈번한 장소는 제주와 홍콩이었다. 한 호텔 직원은 그들이 항상 스위트룸 하나만 예약했다고 제보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권시우의 메시지였다. 오늘 야근. 기다리지 마.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위치 추적 앱을 열었다. 지난달 그의 차에 몰래 GPS를 설치해두었다. 지도에는 그의 차가 조양구의 월랑거라는 부티크 호텔 밖에 주차되어 있다고 표시되었다. 나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님 지금 출발하시죠? 늘 만나던 곳에서 뵙겠습니다. 20분 후 나는 택시 안에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권시우의 차를 보고 있었다. 10분이 더 지나자 익숙한 빨간색 포르쉐 한 대가 들어왔다. 김아라의 차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부른 배를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갈까요? 박 실장이 물었다. 그는 보영의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탐정사무소의 에이스로
지난 반년 동안 내게 적지 않은 중요 증거를 잡아주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리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래 있지는 않을 테니까. 역시나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권시우와 김아라가 차례로 나왔다. 놀랍게도 권시우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김아라는 울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몇 마디 다투더니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났다. 저 여자 차를 따라가 주세요. 내가 박 실장에게 말했다. 김아라의 차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평창동 시댁 쪽으로 향했다. 이상했다. 이번 주에 권대호는 심천 출장 중이었다. 시댁에는 오미자 여사와 가사 도우미들 뿐이었다. 김아라는 대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통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몸짓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휴대폰을 좌석에 내던지고는 운전대에 엎드려 흐느꼈다. 재미있네. 나는 중얼거렸다. 박 실장님, 그 호텔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극적였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비용은 문제 없어요. 나는 김아라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그 방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아야겠어요. 사흘 후 박 실장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가져왔다. 음성이 없어. 우리는 입모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복원해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권시우가 김아라에게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추궁했고 김아라는 처음에는 그의 아이라고 우기다가 결국 압박에 못 이겨 권대호의 아이라고 실토했다. 영상 속 권시우의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는 기묘한 안도감으로 변해갔다. 가장 내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가 떠나기 전에 던진 마지막 한마디였다.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이 얘기 들은 거 아셔? 그 말이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권시우는 아이가 권대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민석에게 알리지 않았고 김아라를 폭로하지도 않았다. 왜?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혹은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대담한 가설 하나가 떠올랐다. 만약 권시우가 김아라와 권대호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만약 그가 김아라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권대호의 짓이었다면,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 나는 모두의 상호작용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권대호는 김아라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는 듯 했지만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몇 초 더 머물렀다. 권시우는 노골적으로 김아라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했고 심지어 내게 과할 정도로 다정하게 굴었다. 하나씩 생선 먹어. 그가 찐 농어 한 조각을 내 그릇에 덜어주었다. 요즘 너무 말랐어. 고마워요. 나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고는 일부러 헛구역질하는 신용을 했다. 왜 그러니? 속이 안 좋니? 오미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속이 좀 더부룩해서요. 식탁에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특히 김아라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나야, 혹시? 오미자 여사가 기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아마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권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피임약. 안 먹었어? 지난달에 감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서 아마 약효에 영향을 줬나 봐요. 나는 그의 실수를 못 본 척했다. 왜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지. 그는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너무 놀라서 그랬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곁눈질로 김아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권대호의 시선은 나와 그녀의 배 사이를 오갔고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다. 그날 밤 권시우는 유난히 다정했다. 굳이 내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내가 침대에서 잠든 척 누워있자 그는 몰래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항상 약을 먹었단 말이야. 알아. 하지만 진짜 임신이면 어떡해. 알아야. 진정해. 난 당연히 내 편이지. 나는 눈을 감은 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연극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시우는 안달이나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는 조바심 내며 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아산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로 예약해놨어.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는데. 나는 망설이는 척했다. 그냥 장염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확실히 검사하는 게 좋지. 그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병원에서 나는 모든 검사에 협조했다. 당연히 결과는 음성이었다. 의사가 내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알렸을 때 권시우의 표정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같았다. 최고야. 그는 실언을 깨닫고 황급히 말을 바꿨다.
내 말은 당신 몸에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라는 뜻이야. 나는 실망한 척 고개를 숙였다. 아기 갖는 거 싫어요? 당연히 아니지. 그가 나를 안았다. 다만 지금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당신을 잘 챙겨주지 못할까봐 그래. 2년만 있다가 안정되면 그때 갖는 건 어때? 얼마나 완벽한 변명인가.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에게서 희미하게 나는 코롱향을 맡았다. 김아라가 쓰는 것과 똑같은 향수였다. 한때 나를 안심시켰던 그 향이 지금은 역겨움만 불러일으켰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돌아오는 길에 권시우는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신호 대기 중에 그는 몰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헛소동이었어. 임신 아니래. 우리 계획은 변함없어. 우리 계획이라.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와 김아라는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재산 다툼? 권대호에게 아이를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면 나를 처리하려는 것?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홀로 앉았다. 내 앞에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상, 유전자 검사 보고서.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는 피처럼, 불처럼, 내 심장에서 타오르는 증오처럼 흔들렸다. 3개월.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3개월만 더 참자. 김아라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돌잔치 날이 오면 나는 모든 더러운 비밀이 백일아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썩어빠진 KW 제국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깊은 밤,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방안을 밝혔다. 나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엑셀 시트의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KW그룹의 지난 3년간의 재무 보고서였다. 권시우는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내 앞에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그는 틀렸다. 아주 크게 틀렸다. 아버지는 경제학과 교수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익숙했고 그 감각은 보통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었다. 권시우가 무심코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둔 서류 뭉치에서 내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약 38억 원. 그 돈이 명주무역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고 그 회사의 등록자는 바로 김아라였다. 나는 식어빠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권시우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내연녀를 부양하고 심지어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배신이 아니었다. 화면의 숫자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깜빡이고 시선을 내가 관리하는 주식 계좌로 돌렸다. 그 계좌는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부부 공동 예금의 일부를 몰래 이곳으로 옮겨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했다. 법적으로는 재산은닉 행위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먼저 선을 넘은 것은 권시우였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친구 보영의 메시지였다. 네가 검사해달라고 한 약, 진짜 문제 있어. 김아라의 유산 방지제에 일반적인 임산부 필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다량의 프로게스테론이 포함되어 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프로게스테론 과다 복용.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보영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심지어 태아에게 문제가 있어도 일시적으로 임신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지. 의사들은 보통 그렇게 처방하지 않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뭐. 나는 재빨리 타자를 쳤다. 만약 태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산모의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 김아라는 이제 겨우 28살. 최적의 가임기였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에는 분명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창밖에서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다. 곧이어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 여름의 폭풍우는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의심처럼 빠르고 맹렬하게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채 잠에서 깨니 권시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아침 회의 때문에 먼저 가. 사랑해. 마지막 두 글자는 마치 나중에 생각나서 덧붙인 것처럼 휘갈겨져 있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메모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내가 임신한 척했던 사건 이후 권시우는 내게 더욱 살갑게 굴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그는 내가 진짜로 임신해서 자신과 김아라의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려 내 생각을 끊었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교하게 화장한 김아라의 얼굴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속이 다시 울렁거렸다. 그녀가 여긴 어쩐 일로?
좋은 아침이에요, 형수님. 문을 열자마자 김아라가 비집고 들어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몸에 꼭 끼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7개월 된 배는 제법 불러 있었다. 근처에 왔다가 형수님이랑 수다나 떨려고요. 민석 씨는 알아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문가에서 차갑게 물었다. 그 사람이요? 맨날 게임만 하잖아요. 그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심심해 죽겠어서 형수님한테 놀러 왔죠. 나는 문을 닫고 경계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오늘의 김아라는 유난히 흥분해 있었고 눈은 무서울 정도로 번뜩였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마실 것 좀 줄까요? 나는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 했었다. 따뜻한 물이면 돼요. 그녀는 배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내 평평한 아랫배를 훑어보았다.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하셔서요. 듣자 하니 형수님 며칠 전에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역시나 그녀는 정보를 캐내러 온 것이었다. 네, 장염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물컵을 건네며 일부러 화제를 돌렸다. 태아 검진은 계속 괜찮대요? 아주 좋대요. 그녀는 물컵을 받으며 일부러 내 손등을 스쳤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주 건강하다고 분명 권씨 집안의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았을 거래요. 나는 손을 빼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다행이네요. 아, 참.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향수 냄새가 정면으로 훅 끼쳐왔다. 시우 오빠가 그러는데 두 분은 아기 낳을 생각 없으시다면서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권시우가 이런 이야기까지 그녀에게 했단 말인가? 당분간은요. 일이 너무 바빠서. 아쉽네요. 그녀가 소파의 등을 기댔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의기양양했다. 우리 아기랑 같이 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괜찮아요. 우리 아기가 두 분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겠죠. 그 말 속에 담긴 암시는 내 피를 거의 먹게 할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권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었다. 그래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럼 민석 씨도 당신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 알고 있나요? 김아라의 미소가 굳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일어섰다. 새로 꾸민 정원. 구경할래요? 장미가 막 피었거든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지만 결국 나를 따라 뒤뜰로 나갔다. 비 온 뒤에 정원은 축축하고 신선했고 장미꽃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를 자갈이 깔린 길로 안내했다. 비 온 뒤에 이 길은 특히 미끄러웠다. 형수님은 정말 현모양처시네요. 집안일도 이렇게 잘하시고 김아라가 내 뒤를 따랐다. 하이힐이 자갈 위에서 또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러니 시호 오빠가 이혼을 못하는 거겠죠. 나는 갑자기 돌아섰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 제가 실언했네요. 그녀는 당황한 척했지만 눈에는 아기가 서려 있었다. 시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기 낳으면 형수님한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아직 말 안 했나 봐요? 나는 그녀가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그녀와의 거리는 한 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김아라,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랑 권시우가 저지른 더러운 짓, 나 다 알고 있어. 알면 어쩔 건데요? 그녀가 턱을 치켜들었다. 증거 있어요? 권씨 집안이 누굴 믿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는 외부인인 형수님? 아니면 권씨 집안의 핏줄을 뱉나? 나는 그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쳐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게 정말 권시우 씨 핏줄이라고 확신해.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너 무슨 헛소리야? AB형 RH는 희귀 혈액형이랬지.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권민석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김아라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녀가 내 손목을 와락 붙잡았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놔. 나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놀랄 만큼 셌다. 유하나,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말했지. 권씨 집안의 모든 건 내 것이 될 거야. 넌 아무것도 못 가져.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김아라는 미끄러운 자갈 바닥 위로 쓰러지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배야, 배가 너무 아파. 살려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몸 아래로 선홍빛 피가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그녀는 일부러 넘어진 것이다. 이 미친 여자는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자기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유하나, 네가 날 밀었어. 김아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옷을 적셨다. 우리 아기 구해줘요. 제발.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고 권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아라가 우리 집에서 넘어졌어. 피를 멈추지 않아. 빨리 와. 구급차는 금방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김아라를 들것에 실어 옮기는 동안에도 그녀는 나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저 여자가 날 밀었어요. 내가 임신한 걸 질투해서 일부러 밀었다고요.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권시우는 구급차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김아라보다 더 창백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손가락이 내 살을 파고들 것 같았다.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거짓말. 그가 소리치고는 몸을 돌려 구급차를 쫓아갔다. 알아야. 힘내. 내가 왔어? 그가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올라타 김아라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보며 나는 마침내 내 위치를 깨달았다. 7년의 결혼 생활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보다도 못했다. 병원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수술실 밖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권시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김아라를 따라 온갖 검사를 받으러 다니며 내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유하나. 복도 끝에서 분노의 찬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시뻘개진 얼굴에 권민석이 달려왔고 그 뒤로는 암울한 표정의 권대호와 통곡하는 오미자 여사가 따르고 있었다. 이 악독한 여자. 권민석이 내 멱살을 잡았다. 아라랑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가만 안 둬. 민석아, 손 놔. 권대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권민석은 마지못해 손을 놓으며 나를 흉흉하게 쏘아보았다. 권대호의 시선은 훨씬 더 복잡했다. 탐색, 의심, 그리고 내가 읽을 수 없는 어떤 감정. 하나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오미자 여사가 흐느끼며 물었다. 김아라가 저희 집에 왔다가 스스로 넘어졌어요. 나는 권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끄러운 자갈길에서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헛소리 마. 권민석이 소리쳤다. 아라는 네가 밀었다고 했어. CCTV가 제 결백을 증명해 줄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 뒤뜰은 CCTV 사각지대였지만 권민석은 그 사실을 몰랐다. 권대호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시우는 어디 있느냐? 안에서 김아라 씨랑 같이 검사받고 있어요. 내 말에 권대호의 표정이 즉시 어두워졌다. 그는 간호사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가 신분증을 제시한 뒤 곧 의사의 안내를 받아 김아라를 만나러 갔다. 2시간 후 의사는 아이는 지켰지만 김아라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알렸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의사가 말할 때 시선을 피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했다. 하늘이 도우셨어. 오미자 여사가 연신 눈물을 닦았다. 아기만 무사하면 됐지. 권시우가 마침내 나타났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넥타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눈빛은 싸늘해졌다. 아직도 여기 있을 낯짝이 있어? 그가 목소리를 낮춰 내게 따졌다. 전 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절범인으로 단정했군요. 아라가 네가 밀었다고 했어. 그럼 그 애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권시우가 비웃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는 다른 여자와 그 아이를 위해 망설임 없이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더 웃긴 것은 그 아이는 심지어 그의 아이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권시우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결혼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아요? 그가 멈칫했다. 내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이해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가 정말 김아라를 유산시키려 했다면 그녀는 119를 부를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권시우를 보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기묘한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뒤뜰은 사각지대였지만 현관 카메라는 김아라가 하이힐을 신고 건강하게 혼자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그리고 2시간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이 영상은 나의 부적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권시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다. 김아라의 도발, 권시우의 반응, 권대호의 눈빛,
모든 조각들이 점차 하나의 분명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보영의 메시지였다. 김아라 유산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니, 아이는 지켰대. 근데 의사 태도가 좀 이상했어. 내가 답장했다. 알아봤어. 보영이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아이는 지킨 게 맞지만 심각한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대. 그녀가 전에 복용했던 과다한 프로게스테론이 문제를 감추고 있었던 거야. 이번 출혈로 진실이 드러난 거지. 나는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오늘 김아라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단번에 이해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희생양을 찾은 것이었다. 만약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난다면 그녀는 오늘 넘어진 사건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인가. 안타깝게도 그녀는 나를 만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제비집 죽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김아라는 침대머리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권시우는 침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하마터면 과도를 떨어뜨릴 뻔했다. 형수님, 김아라가 힘없이 불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번뜩였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몸보신 좀 하라고 가져왔어요. 나는 보온병을 머리맡 협탁에 놓았다. 어제 일은 미안해요. 권시우와 권민석은 내가 사과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일단 괜찮대요. 김아라가 배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만약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즉시 흘러내렸다. 다 어제 일 때문이에요. 알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래서 제가 CCTV 영상을 가져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보시죠. 김아라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영상에는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혼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뒤뜰 영상은 없었지만 타임스탬프는 그녀가 집에 들어온 지 이 시간 후에야 119를 불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다툼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이게 뭘 증명하는데? 권민석이 더듬거렸다. 모든 것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아라 씨, 당신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잖아요? 헛소리 마. 그녀가 소리쳤다. 시우 오빠, 저 여자가 날 모함하고 있어. 권시우는 나와 김아라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만해라. 권대호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밖에서 한참 엿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낸다. 하나, 너는 영상 지워. 아라는 태교에만 전념하고 더 이상 일 만들지 마. 그의 시선이 우리 모두를 홀고 마지막으로 내게 멈췄다. 집안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느냐?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병원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눈을 아프게 했다. 나는 권대호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김아라뿐만 아니라 그의 친자일 가능성이 있는 그 아이였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들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괜찮다. 그들은 곧 유하나가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 오후에 나는 평창동 시댁으로 갔다. 오미자 여사는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나 왔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녀 옆에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어제 일이라면 오미자 여사의 손이 살짝 떨렸다. 저희 집 CCTV 어머님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아버님은 왜 그렇게 김아라의 아이를 걱정하시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멈췄고 가위가 툭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너 뭘 아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요. 나는 가위를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예를 들면 아버님과 김아라의 관계 같은 거요. 오미자 여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어머님,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전 어머님을 탓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항상 어머님 편에 설 거라고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늙고 지친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왜냐하면 저희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두 사람이니까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오후 오미자 여사는 내게 권대호의 많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의 통제욕, 폭력성, 그리고 20년 전 그의 첫 번째 아내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던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권시우의 생모라는 사실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권시우였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우리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이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이혼에 대해, 재산에 대해, 그리고 그와 김아라, 권대호 사이의 더러운 비밀들에 대해, 그리고 이번에는 주도권이 내 손에 있었다. KW그룹 재무팀 출입카드가 내 손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어제 권대호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건네준 카드였다. 하나야, 오늘부터 네가 우리 그룹 재무이사다. 내 능력이라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이승진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똑똑히 알고 있었다. 감시. 김아라의 유산 소동 이후 권대호는 나에 대한 경계를 노골적으로 강화했다. 내게 고위 임원 자리를 주는 것은 그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를 그의 감시 아래 두려는 수작이었다. 아버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나는 더없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벽 3시. 재무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비상등만이 희미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출입카드로 권대호의 개인 재무 자료실문을 열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것은 내게 단 한 번뿐인 기회였다. 신임 재무이사로서 나는 모든 장부를 검토할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권대호는 내가 부임 첫날부터 그의 성역을 침범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료실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최근 3년간의 재무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이전에 발견했던 38억 원의 비정상적인 이체 내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었다. 역시나 2019년 특별 프로젝트라고 적힌 파일에서 나는 한 뭉치의 이체 기록을 발견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지난 3년간 총 9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명주무역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나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모든 결제 서류의 승인자란에 유하나라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말도 안 돼. 나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필체는 나조차도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이것은 공들여 설계된 함정이었다. 문제가 터지면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었다. 나는 위조된 서명까지 포함하여 모든 페이지를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자리를 뜨려던 순간 개인, 극비라고 적힌 금고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문 인식으로 열리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나는 열 수 없었다. 하지만 금고 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보험 계약자는 권시우, 피보험자는 나, 유하나, 그리고 수익자는 권시우. 보험금은 무려 38억 원이었다. 계약일은 3개월 전. 내가 권시우와 김아라의 부정한 관계를 발견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권시우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고 보험 계약서를 촬영한 뒤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건물을 나섰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텅 빈 주차장에 서서 나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내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고 시아버지는 자금을 빼돌리며 내 서명을 위조했다. 그들은 독사구리였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맨손으로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찬물로 샤워를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권시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신임 이사님, 취임 축하해. 오늘 저녁 아버님께서 널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실 거야. 글씨체는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한때 매일 내게 연애 편지를 써주던 그 청년의 글씨체와 똑같았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내가 한때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전부 거짓 연극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명주무역의 등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3년 전에 설립되었고 법인 대표는 고병철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여러 겹의 페이퍼 컴퍼니 뒤에 숨어 있었다. 교차 검증을 통해 나는 고병철이 과거 KW그룹의 운전기사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해고되었다. 너무나 공교로웠다. 해고된 운전기사가 갑자기 회사를 차리고 KW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는다? 분명 무언가 있었다. 나는 사설탐정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람 하나만 더 조사해주세요. 고병철, 40대, 5년 전 KW그룹 운전기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대담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다. 내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KW그룹의 원한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강력한 동맹. 차도진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JS그룹 회장, KW그룹의 오랜 경쟁 상대. 작년에는 권대호를 상대로 재계가 떠들썩했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권대호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망설였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나는 JS그룹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차도진 회장 비서실로 연결을 요청했다. 차도진입니다. 낮고 매력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유하나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권시우 부사장의 아내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권 사모님께서 무슨 일로? 대표님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KW그룹의 내부 정보에 관한 거래입니다.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오늘 오후 3시 롯데월드타워 79층 카페에서 뵙죠. 그는 내게 거절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롯데월드타워 79층 카페에서는 서울 CBD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블랙커피를 시켰다. 차도진은 정시에 나타났다. 그는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키가 컸고 정교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각진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엑스레이처럼 내 얼굴을 훑었다. 사진보다 젊으시군요, 권 사모님.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차 대표님도 소문보다 훨씬 직설적이시네요. 내가 받아쳤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나는 곧바로 태블릿 PC를 켜 그에게 밀었다. 이건 지난 3년간 KW그룹이 명주무역으로 이체한 기록입니다. 총 95억 원. 결제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차도진은 힐끗 보고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명주무역의 실소유주는 김아라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권민석 씨의 아내이자 권시우 씨의 내연녀죠. 차도진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재미있는 가족관계군요. 하지만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권대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어쩌면 이 모든 일의 배우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요? 이번에는 차도진의 눈빛이 명백하게 변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닫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권 사모님, 그가 말했다. 당신은 왜 남편과 시댁을 배신하는 겁니까? 그들이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까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생명보험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차도진의 표정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가 물었다. 협력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제가 KW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당신에게 KW그룹의 사업 비밀과 권대호를 무너뜨릴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차도진이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전체적인 인상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권 사모님,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 분이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닙니다. 그는 내게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오늘 밤 8시 세인트 레지스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당신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나는 카드키를 받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명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내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타워를 나와 나는 곧장 평창동 시댁으로 향했다. 오늘 밤 권대호는 내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 예정이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만 했다. 파티에는 김아라를 포함한 권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그녀는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권민석에게 기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자 증오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나야, 승진 축하한다. 오미자 여사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시아버지 조심하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 권대호에게 돌아섰다. 아버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뭘? 권대호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힘이 너무 강해 하마터면 비틀거릴 뻔했다. 재무이사 자리는 책임이 막중해. 앞으로 회사 금고는 모두 네게 맡기겠다. 아버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권씨 집안의 사업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동안 나는 권시우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점점 초조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김아라는 이따금 권대우를 쳐다봤고 그 눈에는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권대호는 겉으로는 파티를 주재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나와 권시우 사이를 오갔다. 이 가족 파티는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으며 대본은 오직 권대호만이 알고 있었다. 하나야, 권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오늘 회사에 들렀다면서? 아주 열심히더구나. 심장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네, 업무 환경에 미리 익숙해지고 싶어서요. 책임이 막중하니까요. 그렇게 책임감 있는 태도, 시우가 복이 많구나. 권대호가 아들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야근할 때는 미리 말해다오. 식구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는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증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순순히 대답하는 동안 권시우의 안색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회사에 서류를 가지러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권시우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그는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마 김아라를 만나러 급히 가야 했을 것이다. 저녁 7시 50분. 나는 세인트레지스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카드를 댔다. 차도진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재킷을 벗고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였고 단단한 팔뚝이 드러나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몇 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시간관념이 철저하시군요. 마음에 듭니다. 그가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와인? 아니면 차? 나는 경계를 풀지 않고 그가 권하는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았다. 차도진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본 듯 희미하게 웃었다. 안심하십시오, 권 사모님. 저는 여자를 강요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그는 생수 2잔을 따라 내게 한 잔 건넸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KW그룹의 약점을 얼마나 손에 쥐고 있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엔 명주무역으로 흘러들어간 95억 원을 포함해 지난 3년간 KW그룹의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권대호와 몇몇 정부 고위 관료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증거도요. 차도진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당신은 권대호와 맞설 충분한 실력이 있고 그를 증오하니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작년 소송에서 그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 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만들었죠. 차도진의 표정이 즉시 차가워졌다. 조사를 꽤 확실하게 하셨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주주총회에서 KW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신의 자본과 인맥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로 권대호는 감옥에 가고 권시우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몫의 지분과 위자료를 받을 거고요. 나는 차분하게 내가 고심 끝에 정한 조건들을 말했다. 차도진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유하나 씨, 권시우가 왜 당신을 아내로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군요. 당신은 그보다 10배는 똑똑해요. 안타깝게도 그 똑똑함이 자신을 해치게 됐지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즐거운 협력이 되겠군요. 차도진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권대호는 늙은 여우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즐거운 협력이 되길.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힘은 단단했다. 그 순간 나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이 진흙탕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나를 상처 입힌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집에 돌아오니 자정이 넘었다. 놀랍게도 권시우는 없고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는 황급히 문을 닫았다. 하나야. 오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게 줄 것이 있다. 그녀는 늘 들고 다니던 천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일기장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다. 이건 시우 생모의 일기장이란다. 나는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20년 전 그 애가 건물에서 떨어지기 전에 내게 주었어. 오미자 여사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20년 동안 숨겨왔단다. 이제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단아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살인자는 틀림없이 권대호일 것이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미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네가 직접 보렴. 난 말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날 감시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그녀는 겁에 질린 토끼처럼 황급히 떠났다. 나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뒤
20년간 봉인되었던 죽음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의 주인은 장은영, 권시우의 생모이자 권대호의 첫 번째 아내였다. 그녀는 권대호가 어떻게 다정한 연인에서 폭력적인 통제광 남편으로 변해갔는지, 어떻게 그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다. 마지막 일기는 그녀가 추락하기 전날 밤에 쓰여 있었다. 그가 내 계획을 알아차렸다. 오늘 밤 그는 술에 취해 내가 감히 떠나면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우는 동생 집에 보내두었다. 이 일기장은 미자 씨에게 맡긴다. 그녀는 착한 사람이지만 너무 유약해서 그에게 맞서지 못한다. 만약 내가 내일 시우를 데리러 가지 못한다면 아이에게 엄마가 널 사랑했다고 전해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젊은 장은영이 정원에서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권시우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살인자, 권대호. 나는 사진을 쥔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권대호는 첫 아내를 죽였고 오미자 여사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차도진의 메시지였다. 찾아냈어. 명주무역의 자금은 결국 스위스 은행의 한 계좌로 흘러들어갔어. 계좌 주인 이름은 오미자. 나는 이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했다. 권대호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아라와 권시우, 심지어 나까지도 모두 그의 손에 있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돌잔치 전날 밤, 세인트레지스 호텔 2008호실에서 나는 모든 증거를 침대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 권시우와 김아라의 불륜 사진, 위조된 재무 서류, 장은영의 일기, 권시우의 진짜 출생 증명서. 각각의 서류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일 권씨 집안 사람들의 심장을 하나씩 꿰뚫을 것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차도진의 메시지였다. 경찰 쪽은 준비 끝났어. 내일 정시에 도착할 거야. 정말 이렇게 할 거지? 나는 답장했다. 활 시위는 이미 당겨졌어. 김아라 조심해. 오늘 권대호랑 만났어. 대화 내용은 불분명해. 차도진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이 연극은 나 혼자 끝내야 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무수한 별처럼 반짝였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 도시의 상류층은 권씨 집안의 추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나는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집어들고 그 위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DNA 분석 결과 의뢰인 권대호와 대상자 권희아는 친자 관계가 성립함. 친자 확률 99. 999. 흰 종이에 찍힌 검은 글씨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 보고서 한 장을 얻기 위해 나는 1억 9천만 원과 3번의 간청을 해야 했다. 내일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침대 머리맡 시계는 새벽 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1년간의 인내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권시우의 외도를 발견했던 순간, 김아라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참담함,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의 극도의 혐오감, 모든 순간이 칼날처럼 내 심장에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새겼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른 아침, 나는 알람보다 먼저 잠에서 깼다. 커튼을 걷자막 떠오른 해가 도시의 금빛을 덧씌우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오늘은 권씨 집안의 몰락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지켜봐야 했다. 나는 붉은색 디올 드레스에 지미추 하이힐을 골랐다. 정교한 화장, 피처럼 붉은 입술. 거울 속의 여자는 우아하면서도 위험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권시우의 메시지였다. 어디야? 오늘 이한이 돌잔치인 거 알지? 늦지 마. 나는 차갑게 웃으며 답장했다. 호텔에서 봐. 오전 10시. 나는 캠핀스키 호텔 연회장 밖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권씨 집안은 3층 전체를 빌려 거의 200명에 달하는 친지, 친구,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했다. 이 얼마나 완벽한 무대인가. 이 얼마나 적절한 관객들인가. 형수님, 권민석이 뒤에서 내 어깨를 쳤다. 왜 이제 오셨어요? 아라가 형수님 한참 찾았는데 나는 돌아보았다. 권민석은 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처음 아빠가 된 기쁨이 가득했다. 이 불쌍한 남자는 오늘이 자기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는 길이 막혀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건넸다.
이한이한테 주는 순금 돌팔찌예요. 와, 순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권민석이 선물 상자를 받았다. 얼른 들어가세요. 아버님, 곧 말씀하실 시간이에요. 연회장 아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대나처럼 화냈다. 김아라는 맞춤 제작한 드레스를 입고 비단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은 채 한 무리의 사모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더욱 화사하게 피어났다. 형수님, 그녀가 과장되게 나를 불렀다. 안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안 와요? 나는 다가가 아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렇게 예쁜 이한이의 중요한 날인데. 아기는 정말 예뻤다. 피부는 하얗고 속눈썹은 길었다. 나는 아기의 이목구비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역시나 권대호의 모습이 보였다. 높은 콧대와 얇은 입술은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다. 하나 왔구나. 어느새 내 뒤에 나타난 권대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옆머리가 위엄을 더했다. 시우가 너 찾더라. 나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손주 보신 거 축하드려요, 아버님. 권대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이내 자상한 어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가족끼리 뭘. 어서 이리 오너라. 곧 케이크 자를 시간이다. 나는 그를 따라 메인 테이블로 갔다. 권시우는 몇몇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멋졌다. 말끔한 수트 차림에 말과 웃음에는 여유가 넘쳤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내 옷차림에 놀란 모양이었다. 자기야. 그가 다가와 내 허리를 감쌌다. 오늘 정말 예쁘다. 나는 그를 밀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가 내 뺨에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키스가 지금은 역겹기만 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권대호가 단상 위에 서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제 손자 권희안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컨트롤 데스크로 향했다. 호텔의 기술 담당자는 내가 미리 매수해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건넨 USB를 받았다. 자, 그럼 이한이가 지난 1년간 성장해온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권대호가 내게 손짓했다. 하나야, 준비 다 됐니? 네, 아버님. 다 됐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받았다.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권시우의 의아한 시선, 김아라의 경계심, 그리고 권대호의 은밀한 불안감을 느꼈다. 권씨 집안에서 7년을 살면서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현모양처가 되는지, 어떻게 남편의 배신을 견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가문의 거짓말을 폭로하는지 같은 것들이죠.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권시우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유하나, 그가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나는 그를 무시하고 기술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대형 스크린의 아기 사진이 즉시 유전자 검사 보고서로 바뀌었다. 의뢰인 권대호와 대상자 권희안은 친자 관계가 성립함이라는 거대한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세상에 말도 안 돼. 김아라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놀라 목청껏 울기 시작했다. 권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유하나, 권대호가 포효하며 내 손에 들린 리모컨을 뺏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나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 사진을 띄웠다. 제주도 호텔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권대호와 김아라의 사진이었다. 아버님과 김아라 씨의 관계는 사돈지간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이네요. 이 미친년. 김아라가 소리치며 무대로 달려들었지만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권민석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권시우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새끼야, 너 다 알고 있었지. 두 형제는 뒤엉켜 싸우며 샴페인 타워를 무너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 여자들의 비명, 남자들의 고함 소리로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침착하게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 사진을 띄웠다. 호텔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는 권시우와 김아라의 사진이었다. 참고로 이 한 쌍의 개 같은 남녀를 제가 1년이나 참아줬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네요. 유하나, 너 미쳤어?
권민석에게서 겨우 벗어난 권시우가 내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해. 집? 나는 코웃음을 쳤다. 어느 집? 당신이 김아라랑 뒹굴던 그 호텔? 아니면 당신이랑 아버님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자금을 빼돌린 그 페이퍼 컴퍼니? 이 말은 또 한 번의 폭탄이 되어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권대호의 안색이 파랗게 변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무대 아래로 쓰러졌다. 아버지, 권시우와 권민석이 동시에 외쳤다. 걱정 마세요.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구급차는 아래층에서 대기 중이니까요. 아, 경찰도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김아라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에 경호원들에게 막혔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암대설이 집에 갈 거야. 김아라 씨. 나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경찰도 당신 명의의 명주무역이 KW그룹으로부터 95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계속해서 KW그룹에 위조된 재무서류 슬라이드를 넘겼다. 내 위조 서명,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 사진 한 장 한 장이 객석에서 경악의 탄성을 자아냈다. 하객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수군거렸다. 대부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유하나, 권시우가 마침내 무대 위로 뛰어올라와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권시우, 당신 이름이 왜 그런지 알아? 당신은 권대호의 친아들이 아니니까. 이 말은 마치 소음 제거 버튼처럼 연회장을 즉시 침묵시켰다. 권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유괴된 아이야. 나는 마우스를 클릭해 마지막 사진, 누렇게 바랜 출생증명서를 띄웠다. 권대호는 유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네 생모와 결혼했고 나중에는 그녀를 살해했지. 권시우는 강한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시지. 나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권대호를 가리켰다. 아니면 당신의 양어머니 오미자 여사에게 물어보든가. 모두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오미자 여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권시우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게 사실이에요? 오미자 여사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바로 그때 경찰 몇 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김아라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아라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내가 안 그랬어요. 권대호가 시킨 거예요. 다 권대호가 시켰다고요? 권시우 씨. 한 경찰관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권시우에게 다가갔다. 참고인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권시우는 텅 빈 눈으로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지나치던 그는 잠시 멈춰서서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야? 당신이 김아라와 침대에서 뒹구는 걸 발견한 그날부터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씁쓸하게 웃고는 경찰을 따라 연회장을 나섰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하객들은 경악하거나 흥분해서 떠들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다. 나는 무대 위에 서서 내가 직접 연출한 이 혼돈의 연극을 내려다보았다. 상상했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훌륭한 연기였어.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느새 내 곁에 다가온 차도진이 물 한 잔을 건넸다. 물 좀 마셔. 기진맥진해 보여. 그제야 나는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물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권대호는 어떻게 됐어? 심근경색. 응급실로 실려갔어. 경찰이 24시간 감시할 거야. 차도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도망칠 순 없어. 내 사람들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연단을 붙잡아야 했다. 좀 쉬어야겠어. 차도진이 내 팔을 부축했다. 데려다 줄게. 잠깐만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오미자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오미자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늙고 지친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나야, 왜 이렇게까지 했니? 장은영 씨는 정의를 되찾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님이 20년 동안 숨겨오신 그 일기장, 이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어요. 그녀가 경악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쭈그려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은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어머님의 증언이 필요해요. 오미자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사람이 날 죽일 거야.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권대호는 이제 아무도 해칠 수 없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을 나서자 해가 지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차도진의 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어디로 갈까? 나는 의자에 기대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아무데나 가주세요. 차는 교통체증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창밖에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난 1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복수극에서 나는 이겼지만 기쁨은 없었다. 끝없는 피로감과 희미한 해방감만이 남았다. 후회해? 차도진이 갑자기 물었다. 나는 눈을 뜨고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을 뿐이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다음 계획은 뭐야? 이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요. 나는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차도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천만에. 하지만 우리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무슨 뜻이죠? KW그룹은 지금 주인이 없어. 주가는 폭락했지.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지금이 인수하기에 최적의 시기야. 그제야 나는 이 복수국에서 차도진 역시 자신만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력이 없었다. 내일 얘기하죠.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자고 싶어요. 차는 세인트레지스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차도진은 나를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내가 같이 있어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알았어. 그가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내 스위트룸이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나는 카드키를 받고 작게 감사 인사를 했다. 문을 닫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온종일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다. 내일이면 신문 헤드라인은 권씨 집안의 추문으로 도배될 것이다. 내일이면 권시우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한때 권시우를 깊이 사랑했던 유하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울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KW그룹의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권대호가 빼돌린 자금으로 김지수라는 여성이 매입했던 15%의 주식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여성은 20년 전 권대호에게 유괴당했던 또 다른 아이, 바로 나의 생모였다. 나의 본명은 임윤아. 나는 회사의 이름을 신림그룹으로 바꾸고 과거의 모든 부정을 청산하기 시작했다. 권시우는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친부모님이 면회를 갔지만 그는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들었다. 권대호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오미자 여사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죽기 전 내게 장은영의 유품인 핏자국 묻은 손목시계를 남겼다. 그것은 권대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1년 후 나는 신림그룹의 유럽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서울을 떠났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그리고 창밖의 먼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유를 위하여.